네, 명지대 우석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총선 뒤에 물 들어오고 있는 영어로 영작 최석진입니다. 물 들어오고 있어요? 갑자기 물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연락도 오고 뭐 영역도 하자 그러고. 뭐 위원회 이런 데서 위촉 이렇게. 연락도 오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거가 좋긴 좋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튼튼한 노를 사셔야 되겠네. 이번 할 생각은 없는데, 없던 연락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게 뭐 총선이 좋긴 좋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도가 돌변됐다. 조금 연락도 없었는데 연락이 이제 오는 거 보니까 조금 뭐가 좀 변화가 있나? 그래서 역시 공직은 역시 대단하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꼭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되나 이렇게 삐딱하다가 총선 뒤니까 저희와 좀 함께 하시죠. 뭐 이런 여기 다양한 의견 듣고 싶다 뭐 이런 건데. 역시 선거가 대단하다 진짜. 그렇습니다. 공직은 대단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네방네님이 총리 후보로 점점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유튜브에 너무 많이 떠들어놔가지고.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본방에서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민생회복지원금, 줄여서 민생지원금. 이 문제를 한번 입체 분석을 좀 하는 시간으로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재명 대표가 꺼낸 방안은 1인당 25만 원이잖아요. 일단 이전부터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25만 원이라는 숫자는 어떤 계산법에 기초한 것이냐? 그 25만 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총선의 민의가 이제 새로 업데이트돼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예산은 작년에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불만들이 우리가 좀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새로 반영된 민심을 예산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수요가 있다고 보고 그 방법이 하나 추경을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추경은 우리가 요건이 좀 정해져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러이러한 요건에 우리가 추경할 수 있다. 근데 그 요건 중에 하나는 경제 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야당은 지금 이제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추경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최상권 부총리는 요건에 해당 안 된다고 지금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니다. 위기 아니다. 근데 저거가 조금 당황스러웠던 측면은 뭐냐면은 국민들은 이제 표로서 지금 이게 경제가 힘들다고 지금 심판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지금 경제 위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맞는 거냐 지금. 국민들은 다 경제 위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파악해 봤을 때 니네가 엄살이야. 거의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지금 총선의 민의를 지금 담는 이 경제 이 수장이 할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하여간 이제 그런 문맥에서 25만 원이 지금 나온 거다. 나온 거고 지금 이제 영수회담 지금 쟁점이 되고 3+1의 그 +1의 원이 요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금 기사를 보면은 이제 뭐 22대 국회 개원이 되면은 원 구성 끝나고 나면 요거를 뭐 처리하려고 지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국힘도 지금 강하게 지금 여기서 좀 뭔가 저지선을 좀 치고 조금 저항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또 이준석 개혁신당은 여기서 조금 약간 삐딱선을 좀 타고 있어가지고 아까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삐딱선을 타고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또 야권 192가 조금 약간 분열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느낌이 정책의 시간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 그동안 이제 정치의 시간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요거 이제 조금 잦아지면은 이제 정책의 시간. 그래서 오늘 이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가지고 좀 차분하게. 차분하게 좀 얘기를, 뭐 나중에 정쟁이 될 거예요. 이건 정쟁이 될 건데 정쟁되기 전에 우리가 차분하게 좀 논의를 해보면 좋은데 25만 원은 4인 가구 25만 원이에요, 사실은. 4인 가구 25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그렇죠. 100만 원을 이제 4로 이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표현하는 게 좋냐. 아니면 1인당 25만 원을 표현하는 게 좋냐. 이거는 이제 표현의 방법인데 우리 유사한 정책을 우리 코로나 시기에 한 적이 있어요. 그 있었죠. 그때 4인 가족 그때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1인은 4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25만 원이 아니에요, 사실. 1인당 40만 원 기본 주고 거기다가 이제 2인 3인 이렇게 얹어가지고 4인 이상은 100만 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과연 1인당 25만 원으로 할 건지 그전처럼 이제 40만 원으로 하고 이렇게 올려갈 건지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총 예산은 그때랑 비슷해요. 금액이 13조 원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건데 네. 그때는 이제 1인을 기본을 40을 줬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 1인 가구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25로 한다면 그때보다는 좀 뭐 줄어들겠지만 13조 원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다. 거기서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거로 이제 2020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했는지 조금 이제 따져보면 좋은데 2020년? 2020년 그때 뭔 일이 있었는데? 코로나 그때 이제 확산될 때인데 2월달에 이제 슈퍼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그 대구에서 막 갑자기 2월부터 그랬죠. 1월달에 이제 뭐 일본 그 초기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2월부터 막 이제 확진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이제 얼어붙기 시작하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막 이런 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소비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80%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랬었나요? 1년 전 2월달 수준하고 그러니까 2019년이죠. 2월달 수준하고 비교해 보면 80% 이하로 떨어진 데도 있고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은 대구 같은 경우는 더 떨어졌고 대구, 경남 이런 경북 이런 데 더 떨어졌고 경기도도 한 80% 이하로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경제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니까 일단 자영업자들이 문을 다 닫았잖아요. 그때 난리 났었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지원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타임테이블로 보면은 이제 3월 달이 되면은 2월 달 한 달 동안 이제 고생을 했으니까 3월 달에 되면은 경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뭐 그 청취자님들 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서울하고 경기의 반응이 좀 달랐어요. 서울은 그때 박원순 시장 시절인데 이때는 이제 그 서울은 재난 긴급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중위소득 아래를 주겠다. 중위소득이라는 건 이제 우리 소득 분포상 50%니까 50% 아래를 주겠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주겠다. 선별지급이었고. 네, 선별지급을 줬고. 경기도는 비슷한 시기에 이제 지원이 됐는데 이거는 선별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인데 나중에 이게 재난기본소득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 시절. 이재명 지사 시절에 경기도는 우리는 다 주겠다. 네. 그리고 거기는 경기도는 또 그 뭐 시군구별로 조금씩 또 자치 뭐 시군구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나눠줬어요. 그래서 받은 사람들은 또 훨씬 많이 받고 또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3월달, 4월달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5월달에는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렇죠. 예,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책이 이제 지나가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비슷한 성격의 이제 정책을 보는 거거든요. 이 효과가 어땠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제가 이걸 다 연구를 했다. 안 하는 연구가 제가 없다. 이거 연구를 했다. 그래서 여기 사진 이거 하나 띄워 주시면은. 저 그림이 이제 제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 좀 뭐예요, 저게? 사실은 요거를 조금 역사를 좀 말씀드려 보면은 이게 이제 전 박원순 시장이 살아 있었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를 줬는데 요 효과를 분석을 해달라라고 하는 의뢰가 들어왔어요. 교수님한테? 뭐 한 달에 걸쳐서 들어왔는데 뭐 물론 저한테 들어왔죠. 네. 제가 이제 사실은 뭐 큰 데이터 만지는데 제가 선수기 때문에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연구를 이제 한참 진행을 했어요. 그 결과물이에요, 저게? 그 결과물입니다. 저게 논문으로 나간 건데 여하튼 중간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저한테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갑자기 공무원들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또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끝내 마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걸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달라 한눈에 딱 들어오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마칠 때는 굉장히 힘들었다. 하여간 이게 저 보시는 그림이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위는 뭐고 아래는 뭐예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점선으로 돼 있고 아래는 실선인데 네. 저기 이제 신용카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 재난 긴급 생활비를 안 받은 사람들이 그 신용카드 그 사용 패턴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로로 줄이 점점 거리는데 거기가 이제 2020년 이제 3월 달입니다. 그래서 3월 말이 되면은 돈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4월 초부터 돈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재난 긴급 생활비를 받은 그룹이에요. 아, 3월 직후에 확 올라가네요. 3월에 돈 받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그 돈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런 연구가 조금 이제 그 어려운 게 뭐냐면은 돈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을 이제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시는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50% 이하는 돈을 주고 50% 이상은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뭐 철이군 대저군 이렇게 표현하는데 돈 받은 그룹과 안 받은 그룹이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연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보시면 아까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월 달 되면 돈이 확 이렇게 뛰거든요. 그렇네. 확 올라가는데 뭐. 그래서 저게 효과가 있었다. 효과가 있었고 저게 이제 돈 다 쓰고 나면 5월 달부터 돈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저게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한번 올라갔던 거는 그래도 조금 이제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이제 남은 거는 저게 얼마큼 올라갔느냐. 요거를 이제 측정하는 게 이제 남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 한번 봐주시면은 저기 이제 그림이 조금씩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 4장이 있는데 왼쪽 구석에 있는 왼쪽 위 구석에 있는 시계 방향으로는 11시 방향에 있는 저게 이제 소득의 흐름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뭘 측정하려고 한 거냐면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네. 서울시 거는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가 쉬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다 받았기 때문에 네. 비교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받았으니까. 물론 자발적으로 안 받은 사람도 있긴 해요. 조금 있죠. 저 같은 경우. 그렇구나. 한 1% 상위 1%네 그러면. 아니 상위 때문에 아니라 뭐 하면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래서 뭐 받으면 안 되나 해가지고 안 받았더니 나중에 후회가 막심했다. 예, 아니 저 때 그 재난지원금 기부하라고 기부할 그 얘기 때문에 기부할 수도 있는데 기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기부에 반대했어요. 저는 너무 순진한 것 같아. 여하튼 여기 보시면은 그 11시 방향에 있는 그 그림이 뭐냐면 이제 소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가로축에서 왼쪽은 2019년도고 오른쪽은 2020년도예요. 그리고 지금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평평한 게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거는 1분기 2019년도 1분기에서 2020년도 2020년도 1분기가 어떻게 됐냐 보면은 여기 아래 점점점점 돼 있는데 그게 이제 1분기의 소득이 거의 안 늘었다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을 했어요. 근데 2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2분기 소득이 좀 2020년 좀 늘어난 걸로 나와요. 네. 저거는 왜 늘어났냐면 정부가 지원금을 넣어줬기 때문에 들어간. 아, 그것 때문에? 예, 정부가 지원금을 넣어줬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서 저 돈을 이제 얼마큼 썼느냐 이제 저거를 보는 건데 저기 이제 다시 5시 방향을 보시면 저게 소비예요. 네. 소비인데 저기 보시면은 점점점점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저게 1분기의 소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1분기 1, 2, 3월이잖아요. 1, 2, 3월에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소비가 확 줄은 거예요. 야, 한눈에 들어오네. 소비가 확 줄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실선으로 대해서 조금 살살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 2분기 소비입니다. 2분기 소비는 원래 저렇게 내려갔었어야 되는 건데 미끄럼 타고 내려갔어야 되는 건데 돈을 집어넣으니까 소비가 늘어난 겁니다. 아, 역시 그래서 지원금 때문에. 그래서 저것도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아까 그 두 그림 중에서 돈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효과는 생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승수 효과를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네, 효과는 생긴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효과는 있다. 근데 다만 그게 얼마나 되는 거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는 이제 또 따져봐야 될 문제고. 다만 돈 대비 돈이 들어가니까. 돈 대비 그만큼 효과가 나는 거냐. 그래서 효율적인 정책이냐. 요거는
이제 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걸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은행에 쟁여놓을 수도 없는 거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승수효과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원하는 수단이 현금으로 바로 주느냐 아니면 소비 쿠폰으로 주느냐. 특히 소비 쿠폰에 만기가 들어가 있는. 그렇지. 예, 만기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그 소비를 하는데 쓸 수 있는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제 집중돼서 효과가 나타나긴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상권에 쓸 수밖에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효과가 이제 크냐 작냐를 이제 따지는 거예요. 효과는 있는 거고 크냐 작냐를 따질 때 중요한 이제 개념이 있는데 이게 소비 성향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돈 중에 얼마를 소비를 하느냐. 그걸 우리가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그래요. 예. 소비 성향. 그래서 저기 표 한번 보여주시면은 오늘 표 많이 들고 왔습니다. 오늘 완전 대학원 수준으로 저희가 아주 클래스 있는. 저 대학원? 아, 그렇습니다. 석사 과정이에요, 박사 과정이에요?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은 조금 더 수업을 해야 되니까. 클래스 있는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걸 통계청에서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번 거 중에서 얼마큼을 소비를 하느냐. 그러면 전체 평균은 한 70% 정도 소비를 한다. 이게 통계청 가계도용조사 지난 4분기,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소비 성향이 70.9%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 벌면은 한 70만 원 정도 소비를 하고 30만 원 정도는 뭐 저축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단순하게 나눠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정책 효과는 요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돈이 있는 데서 추가로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로 들어오는 돈을 얼마나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내가 갖고 있는 중에 돈을 얼마나 소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계산하기 쉽지 않겠네. 요거는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추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요거는 그냥 데이터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추정을 해줘야 됩니다. 추정을.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해요. 한계 소비.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경제학을 배워야지 이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요거는 추정을 해봐야 돼요. 추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정 방법은 저희가 뭐 계량 경제학 방법을 쓰는 건데 제가 뭐 그런 거 전문가니까 저한테 요령을 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드릴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커지면은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예컨대 내가 10,000원을 줬는데 한계 소비 성향이 50%다 그러면은 10,000원 받은 것 중에 50% 쓴다. 5,000원 쓰고 그 5,000원이 돌아가지고 또 누구한테 갈 거예요. 그렇죠. 그 5,000원 받은 것 중에 또 50% 2,500원 쓰고 또 2,500원이 돌아서 누구한테 갈 건데 그 중에 50% 쓰고 그래서 한기 소비 성향이 높으면은 받은 것을 계속 쓰니까 이게 쌓여서 준 거보다는 훨씬 더 큰 효과가 나요. 그래서 그걸 승수 효과다. 쉽게 말하면 돈이 도는 거지. 돈이 돌아서 늘어난다. 효과가. 그렇지. 그래서 원래 준 것만큼은 효과를 내면은 사실은 뭐 그냥 뭐 재미는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들어간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효과가 난다 그러면은 늘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승수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10,000원을 줬지만 쓰고 또 쓰고 계속 그러니까 돌고 도니까 그게 2만 원 소비가 되고 3만 원 소비가 된다. 그렇게 늘어난 것처럼 이제 효과를 낸다는 의미에서 승수 효과입니다. 승수 효과.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좋은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제 연구를 보여드렸는데 제 연구는 다른 연구들보다는 승수 효과가 커요. 그래요? 왜냐하면 한계 소비 성향이 더 크게 추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연구들보다는 크고 연구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와 어떤 모형을 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연구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큰 편에 속해요. 한 몇 %로 나오는데? 저희는 한 이제 70% 60에서 70% 그 사이의 숫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요게 기존에 나온 연구들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크게 리포트를 좀 했다. 근데 저희는 저희가 맞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죠. 조금 더 좋은 데이터와 조금 더 팬시한 모형을 썼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튼 뭐 교수들이란 게 뭐 지금 한 거 맞다고 계속 주장하는 직업을 하는 거니까. 그 학자님들도 확증 편향에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그래서 이건 뭐 약간 좀 사이즈 스텝 같은 건데
그 논문 결과를 낼 때 이런 결과도 내지만은 우리 강건성 검정이라는 걸 많이 해요. 그건 뭐예요? 가정을 막 바꿨을 때 그래도 이 숫자가 나오는 거냐, 실제 이 숫자가 맞냐, 이거를 계속 이제 여러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를 해서 그걸 통과를 해야지 이 숫자가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여하튼 이제 그런데 이때 왜 컸냐? 그러면 이제 코로나 시기고 그리고 2월달, 3월달에 굉장히 이 소비가 억눌려 있다가 4월달, 5월달 되면 사람들이 막 소비를 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난 진짜 소비할 마음이 있어. 그렇죠. 그동안 내가 운동도 못했는데 자전거를 살 생각이 있어. 그렇죠. 안경도 사고 막 이런 거 막 샀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기 때문에 이게 평상시보다는 크게 나온다. 저희하고 조금 이제 그 비슷한 걸 봤는데 조금 숫자가 작게 나온 연구가 KDI 연구예요. KDI 연구는 이게 소비 성향이 한 30% 된다. 그 교수님 연구에 반밖에 안 되네. 반밖에 안 된다. 30% 된다. 그리고 그 아까 우리 경기도 그 재난 기본소득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연구한 연구도 한 30에서 40% 정도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나라의 그 비슷한 정책들 이런 정책들 많이 했거든요. 선진국들이 보통 한 20에서 40% 정도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소비 성향이 보통 우리가 15에서 20 정도라고 봐요. 평상시에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 그러니까 교수님 연구만 빼면 한 평균 30%네. 30에서 60 그 사이라고 이제 보면 되죠. 30에서 60. 저는 조금 더 커요. 그래요? 예. 그리고 저희가 훨씬 더 잘했다. 그러면 그때는 하는데 승수효과가 이제 높게 나온 것은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적 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다면. 그렇죠. 지금 그럼 상황은 어떠냐? 이게 진단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는 15에서 20 정도로 보통 보거든요. 한계 소비 성향이. 네네. 근데 코로나 시기에는 높았다. 네. 그러면 지금은 경기 침체는 맞는데 평상시는 아니고 코로나 시기처럼 소비가 억눌렸던 시기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한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거고 한 40% 언저리 되지 않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이 뭐 약간 일시적으로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 이름을 붙이든 재난 지원금이라고 하든 돈을 들어가면은 소비 효과는 있다. 있으나 코로나만큼 그 효과가 나는 건 아니다. 그거는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뭐 대통령실이든 기재부든 좀 이제 알고서 이제 정책을 결정을 내려라. 효과는 있으나 코로나 때만큼의 효과는 아닐 것이다. 이제 그거는 분명하고 저희 연구에서 더 분명한 건 뭐냐면은 이 아래층에 몰아줬을 때 조금 더 효과가 더 난다. 선별지급. 왜냐하면 이게 비용 효과적이다. 저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여기서 그럼 또 하나 짚어야 될 점은 아까 이제 이준석 대표도 이제 강하게 주장했던 게 이런 상황에서 돈을 풀면 어떻게 되느냐. 인플레 유발된다. 이걸 강조를 하던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제가 맞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틀린 얘기는 아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번 짚어두고 일단 그 이제 사람들이나 뭐 이제 그 뭐 TV나 뭐 이런 뭐 라디오나 유튜브나 뭐 이렇게 논평하시는 분들 보면은 돈을 풀면은 인플레가 생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생겨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돈을 푼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거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발권이 되는 겁니다. 더 찍어내는 거죠. 네, 발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의 공급이 늘어가지고, 그렇지. 그러면 인플레이션, 돈값이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정부가 지출할 때는 발권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발권을 하는 건 아닌데, 정부는 이제 돈을 조달을 합니다. 조세나 이제 채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는 돈을 정부로 옮겨오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국채로 이제 충당을 한다고 치면은. 국채를 팔아가지고 민간에 있는 돈과 바꿔 오는 거예요. 그 돈이 그 돈이네. 그러니까 이건 있는 돈이 도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돈이 도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정부가 조달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다 정부 국채를 사고 싶어 하거든요. 안전하고 돈 따박따박 나오니까 기관들도 이걸 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돈 구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 채권을 통해 돈을 조달하기 시작하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부작용이 좀 생겨요. 그럼 또 인플레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네요. 그 인플레이션은 이제 총수요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거고, 요거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존에 돈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돈을 못 써요. 민간이. 그렇죠. 이거를 저희가 구축 효과라고 하는 구축 효과. 그래서 민간의 투자가 주로 구축이 되는데 그런 이제 부작용이 생기고 정부가 돈을 푸나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이 돈을 푸나 정부가 이제 채권을 통해서 조달을 하나 총수요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가 압박은 생겨요. 그렇죠. 그거는 없다 그러면 이제 사기꾼입니다. 그건 이제. 예. 생기긴 생긴다. 생깁니다. 그건 생깁니다. 그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그럼 정도의 문제라는 문제는 이제 정도의 문제다. 작년에 할 때 하고 예. 올해 할 때 하고 예. 분명히 차이는 존재하는 겁니다.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가 좀 어려운 거예요. 돈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민생회복지원금을 풀면은 소비는 이제 그 재고가 늘어날 텐데. 그렇죠. 물가 상승 압박은 생기기 때문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좀 달라요. 인플레인데 화랑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죽이면 되는 거야. 이거 경기를 막 죽이려고 고금리를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있는 데가 없어 지금. 예, 지금 다 가격이 다 뛰어가지고 문제인 거지. 지금 노동자들도 그렇게 뭐 힘들지 않아요. 예. 일본도 예.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제로금리 이제 그만한다 그랬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뛰었어요. 지난 3월달 기준으로 보면은 전년 동월, 그러니까 작년 3월달하고 비교해보면 5% 이상 임금이 떴어요. 그래요? 임금이 많이 뛰었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기업들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가격 올려야 된다. 그 인플레이션 생긴다. 인플레이션 생기니까 그러면 우리 제로금리 그만한다. 이렇게 선언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이제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하여간 우리나라 문제 다 어려워. 아이가.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진행이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되어 왔는데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저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그렇죠. 물가가 모든 재화 서비스가 다 동등하게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컨대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4%다 그러면 다 4%씩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어떤 건 80%씩 오르고 어떤 건 심지어 줄어들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는데 최근에 뭐 무슨 대파다 이런 거는 이제 신선 제품의 가격이 많이 오른 거고 농산물이 많이 뛰었죠. 많이 뛴 거고 이 와중에 거의 안 뛴 게 노동의 가격입니다. 저희가 임금이라고 부르는데 노동의 가격이 많이 안 뛰었어요. 그러면 물가는 올랐는데 노동의 가격은 안 뛰었으면 사실상 소득 감소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다. 있으니까. 뭐 실제 가처분 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뭐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는 주목해서 보는 게 그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우리가 연봉 협상을 이제 보통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협상력이 많이 노동계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임금이 정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은 직면하지 않은 우리만의 문제가 지금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이제 내수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그럼 다시 소득이 줄어들고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저희 경제학에서는 절약의 역설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거와 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진다. 절약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절약하니까 경제가 더 쪼그라드는. 그렇죠. 예, 지금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거냐, 감당하면서 지금 경기를 좀 진작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야 최장목 그 부총리 얘기대로 꾀병인 것 같아, 니네. 니네 별로 내가 보니까 별로 안 힘들어. 인플레이션도 중요하니까 일단 니네 참아. 니네 왔다 가는 거야, 니네들. 그러면 교수님의 그 진단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13조를 푼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플레를 유발하는 정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제가 지금 저도 지금 계산해 본 건 아니에요, 사실은. 계산해 본 건 아니고 이건 한국은행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뭐 연구 결과를 내놓고 조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는 거예요. 정황을 정부나 한국은행이나 지금까지 해온 발언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그러면은 13조에서 15조를 풀었을 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늘긴 늘 건데 뭐 이게 뭐 5%가 되고 6% 되고 이렇게 될 거냐 아니면 지금 3% 초반인데 0.몇 프로 조금 올라가고 그것도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것이냐 요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황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최근 몇 달 동안 이제 정부의 이제 재정이나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을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해오고 있는데 정부의 대답은 뭐였냐면은 우리 인플레이션은 대부분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다. 뭐 그렇죠. 에너지하고 이 곡물가 뭐 맞아요, 이런 거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신선 제품 이런 거는 또 주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가는 거다. 네, 그 얘기했죠. 그런 물가를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우리. 우리 2%대로 지금 물가가 조기에 진입할 거다. 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대내에서 사실은 이 정도를 쓴다 그래도 조금 약간 벗어났다가 다시 복귀할 거 아닌가. 물가 제한적이다. 제한적일 수가 있고 하여간 그걸 갖다 놓고서 상황이 이래서 정부가 그동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이렇게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하고 올해 쭉 보면은 금리가 계속 동결입니다. 그렇죠. 예, 금리가 계속 동결입니다. 그렇죠. 물가가 막 뛰고 그랬으면 올렸을 거예요. 그렇죠. 미국 금리 올릴 때 우리도 따라 올렸을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는 동결을 하고 있고 작년하고 올해가 적자 재정입니다. 그렇죠. 역대급 적자 재정이에요. 지난 4월 11일에 나온 결산에 따르면 작년은 관례재정 수지로 마이너스 3.9% 적자. 올해도 예산서상 마이너스 3.9% 적자. 내년도 계획에 따르면 마이너스 2.9% 적자. 물론 그보다 더 커진다고 보지만은 돈을 정부가 펑펑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아니 우리가 이제 재정 지출을 봐서 그런데 조세 지출까지 다 포함하면은 지금 역대급 적자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민생지원금 준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 장기적으로는 소비 지출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게 그거다. 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 있지만 교수님 진단대로 물가 자극 요인이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건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판단해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정부가 그동안 지난 몇 달 동안 해온 거를 보면은 적자 조정하면 안 되거든요. 역대급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이제 튀어나와 가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민생 토론할 때 저기 약속한 것만 해도.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이 막 돈 쓰고 다닌다 뭐 감세해 준다 이러고 다닐 때 하는 총재가 나와 가지고 큰일 난다 나라 망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 판단에 돈을 그렇게 써도 정부가 그렇게 돈을 썼을 때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하지 않다고 봤던 것 같고 심지어 정부는 지금 조기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보통은 55%에서 60% 정도 우리 상반기 지출하는 건데 지금 65%를 타겟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다가 1, 2, 3월에 정부가 한은에서 32조 대출해가지고 썼어요. 그건 발권하는 겁니다. 발권해가지고. 그냥 있는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권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동안 이제 정부의 주장은 뭐냐면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없다. 그런데 굳이 민생지원금 13조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지난 몇 주 전에 당장 대통령이 농산물 가격 잡으라고 재정을 무기한으로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때 하는 총재가 딱 튀어나와가지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대통령 이러면 이런 적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지금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쓰는 거는 인플레이션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니네가 하자 그러는 거는 인플레이션 영향을 준다. 그건 좀 아니지. 좀 이런 얘기 아니냐 지금. 그건 아니지.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없다는 건 거짓말. 생겨요. 생기는데 얼마만큼 갈 것이냐를 논의에 놔두고 근거를 놔두고 예측치를 놔두고 판단을 내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논의를. 근데 하나 더 그러면 지금 적자 지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정부는 계속 건전 재정을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13조 추경을 편성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추경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이제 너무 패닉할 필요가 없는 게 추가로 경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수정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기존에 짰던 예산을 조금 이제 바꾸는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은 반드시 국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추경은 필요한 거예요. 예산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섰을 때 기재부가 어디서 50조 찾아갖고 왔거든요.
13조 금방 찼지. 큰일 난다고 하다가 곡간 비었다고 하다가. 예. 그러니까 2020년 22년도죠. 2월 달에 나를 밟고 지나가라. 막 홍은라기 부총재 그러고 다녔는데 몇 주 만에 50조 찾아왔습니다. 네. 13조 못 찾을까 싶어요. 하자면 그건 어려운 문제 아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약간 농담인데 그거는 예. 그 작년에 기재부가 45조 불용을 냈어요. 그렇죠. 45조 불용을 냈고 기재부 이제 설명대로라면은 그 중에 이제 10조가 좀 넘어가는 정도가 10조, 11조 정도가 사실상 불용이다. 안 썼다는 얘기죠. 안 썼어. 그럼 완전 생으로 안 쓴 거. 생으로 안 쓴 거. 사실상 불용이다. 자발적 불용이다. 요게 들어가거든요. 10조 정도가? 10조 정도 그냥 안 쓴 거예요. 그냥 그 돌리면 되네. 아니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했지만 그 정도는 그냥 결심하면 안 쓸 수 있는 거다. 예. 예. 그게 이제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불용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한 20조 정도가 지방 정부에다가 교부세 교부금으로 줘야 되는데 안 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원래 그러면 작년에 추경을 해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지방에 줬었어야 되는 건데 지방에 안 줬어요. 그 지금 그 현재 권한쟁의 심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굳이 국채 발행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 불용. 그러니까 사업 순위를 조정을 해가지고 불용 불급한 예산을 이제 뭐 기재부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공약 사업 막 이런 거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하면은 13조 중에 상당 부분은 마련할 수 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기금입니다. 기금. 작년에 이제 뭐 세수가 이제 펑크가 나니까 갑자기 기재부에서 외평기금 20조 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자기금으로 넘겨가지고 일반 회계로 전입해가지고 우리 아무 문제 없지롱 이랬거든요. 예. 그리고 야 니네 이래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상 이제 위험한 때를 대비해서 20% 정도 기금을 전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갖다 쓰면 됩니다. 그렇다. 갖다 쓰면 됩니다. 재원은 큰 논쟁 사항이 아니다. 아니 그리고 그 민생 그 토론을 할 때 대통령이 기금 사업 이런 거 엄청 싫어해가지고 부담금 다 없애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기금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헐기 좋을 때입니다. 예. 적금 깨면 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할 수요는 많지 않은 거 아니냐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 재원 조달을 마치 100% 국가 추경할 때 예. 국채를 발행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평상시 관행과도 맞지가 않다. 평상시 관행과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 국민으로 가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밀어놨던 선별지급 얘기를 좀 해줘.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가치관의 문제. 보편이 맞다라고 옳다.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선별지급이 어렵다. 이 논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아까 정성호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기술적인 어려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보통 이제 선진국에는 요 논의가 없어요. 없어요? 요 논의가 없습니다. 요 논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채널이 확보가 돼 있어요. 어떤 채널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 국민 개세주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 내는 역방향으로 돈을 밀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 코로나 시기에도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인당 1,400달러를 줬거든요. 네. 1인당. 근데 납세했던 그 통장에 거꾸로 돈을 밀어 넣어준 거예요. 네. 안 된 사람들은 다시 뭐 수표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 채널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세 기반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한 국민의 4분의 1이 세금 안 내죠. 그쯤 안 냅니다. 그쯤 안 내기 때문에 이 돈을 다 밀어 넣어줄 수가 없어요. 채널이 없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보험이 보통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보험을 통해 가지고 돈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뭐 예컨대 실업급여의 형태로 해가지고 뭐 돈을 받는 기간, 뭐 금액, 조건 이런 거를 완화해주면서 돈을 밀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사회보험 통해 가지고. 근데 우리는 사회보험도 사각지대가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조세도 안 되고 사회보험도 안 되고 사회보험 중에 남은 게 이제 건강보험이에요. 네. 건강보험은 99%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쓰면 사실은 되긴 하는데 지난번 때도 우리가 이걸 썼어요. 이걸 썼는데 이것도 사실은
보고되어 있는 소득이나 자산이 좀 과거 거거든요. 지금 게 아니에요. 몇 년 전 거를 작년 우리도 지금 4월 달에 건보 보험료 지금 정산할 때인데 그래서 월급이 이제 조금 들어오면은 사실 건보료 정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하튼 이게 과거 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늘 1년, 2년 있다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한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기준 문제고 네. 두 번째는 행정 문제인데 우리나라 이제 복지제도가 이제 신청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 자기가 신청해야 돼요. 해야만 지급해 주는. 신청해야 돼. 국가가 알아서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소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내 정보 보라고 다시 체크해 가지고 줘야 돼요. 번거롭다. 전 국민이 다 해야 됩니다. 일시에 공무원들 막 갈아 넣는 겁니다. 지금 이거 무슨 뭐 전산으로 하면 누구는 전산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럼 또 수기도 해야 되고. 그게 그 아동 수당 때 이제 논란했던 게 바로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 전체 금액이 13조가 크기 때문에 13조보다는 훨씬 작을 거예요 금액은.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국론이 약간 분열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불평불만이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하면은 그냥 한 번에 그냥 쏴주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카드에 넣어주면은 이제 카드 회사랑 그 정부랑 이제 소통하는 그 서버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2020년도에 줄 때 그렇게 해결했고 그래서 문제가 훨씬 쉽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선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점감 구간을 둬요. 그럼 뭐예요? 예컨대 소득 5천만 원 이하만 준다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그럼 5,500만 원을 왜 안 주냐? 항상 논란되는 그러면은 그건 뭐 한 60% 주겠다. 6천만 원 얼마 줄 거야? 6천만 원은 그럼 50%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점감 구간을 더 가지고 점점점 감소하게 되면은 그 경계점 부분에서 불평불만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절벽을 둬요. 그러니까 그 절벽에서 온갖 문제가 다 생기는 겁니다. 항상 논란이 따라붙죠. 그리고 그분들은 왜냐하면 이 안쪽으로만 들어오면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이 뭐 엄청납니다. 그럴 수 있죠.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아니 근데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한번 정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잖아요.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아마 이번에 하면서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 용역을 우리 우 교수님한테 저한테 주시면 제가 깔끔하게 그냥 깔끔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아니 이게 지금 그 뭐 보편 선별 논쟁이 지금 그러니까 사실 거의 한 15년 이상 지속되는 게 보편 선별 논쟁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별 지급의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방법이 이미 저는 정리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우리 공무원들을 뭘로 보시는 겁니까? 제가 너무 좋게 보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먼저 하는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떼어나가는 게 낫지. 만약에 이거 만들었다가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은 다 덤텅이 쓰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그 영수회담이 열릴지는 좀 봐야 되겠으면 하면 이번의 경우로 한정을 한다면 보편이냐 선별이냐 보다는 보편으로 가는데 금액을 조정하자 혹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안중에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생회복 지원금을 이제 그래도 했다는 게 중요하지 25만 원을 고소할 거냐. 아까 정성호 의원도 그건 조정할 수 있다. 그거는 아마 열려 있을 거예요. 열려 있을 거고. 그래서 소요가 있는 만큼 소요가 있는 것만큼 요거는 지원해 주자.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선별 지원은 저도 학자로서 선별 지원을 좋다고 봐요. 다만 기술적으로 선별 지원이 그렇게 우리나라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거는 좀 한번 진짜 좀 정비가 필요하고 마련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 21년도 이럴 때 정부에 많이 제안했던 거는 이런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 대한 기금을 적립을 해놓고 그 기금을 나눠줄 때 쓸 계좌를 다 터야 된다. 1인 1계좌 다 터야 된다. 그래서 그 계좌를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계좌로 하고 그걸 이제 마치 공공 인프라 깔듯이 깔아놓고 거기다 돈을 밀어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안하고 그랬죠. 근데 전혀 듣지 않았죠. 급한 분은 끝났으니까 끝나면 안 된다. 우리
이 대통령 께서도 그 영수회담 제안하실 때 뭐 지지율 떨어지시니까 급하시니까 제안하셨잖아요. 근데 약간 멈칫하니까 지금 또 삿바싸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 특히 이제 고위공무원 특성이 급함을 끝나고 나면은 늘어진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 총론 차원에서는 한번 지급은 검토해 볼 수 있다. 근데 강론 들어가면 점검할 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 이야기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최종 결론 선별 지급을 대비한 어떤 방법을 한번 좀 마련해야 되는데 일하는 공무원이 계시다면 용역을 우교수에게 한번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제로 들어오면 저한테 몇 프로? 저희 잘 해드리겠습니다. 농담이었고요. 농담입니다. 농담. 네, 농담입니다. 네, 진담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